한국은 자원이 없으니 전략도 없다. 결국 남들이 짜놓은 게임판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내 발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조롱에 나는 정면으로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바다를 선택한 나라. 수직으로는 파지 못했지만 수평으로 세계를 연결해낸 방식. 그건 감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고개를 끄덕인 건 청중이었고 침묵한 건 그를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그 말을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커피 한 잔처럼 따뜻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금은 세계전략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기까지 저에겐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보스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손끝은 그보다 훨씬 더 얼어붙은 것 같았죠. 세계전략 포럼이 열리는 국제 컨벤션 센터 앞 수십 개국에서 온 전략가와 학자들, 기자들이 셔터를 누르며 포럼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다시 들어서고 있었어요. 5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큰 상처를 받았죠. 그때 저는 한국의 전략적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고 중국의 장외이론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했습니다. 감상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그리고 저는 무대를 내려왔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순간을 만들지 않겠다고. 그 무렵 처음으로 마음에 남은 말이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그러셨죠. 우린 땅이 없으면 바다로 나가야 한다고요. 그 말이 이후 제 전략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포럼에서 다시 초청장이 왔을 때 제 마음은 단 3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만든 전략이 저를 말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무대 뒤 대기실 다시 장외이론 교수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어요. 차가운 눈빛, 짜여진 자신감, 비웃는 입꼬리. 오랜만이군. 이번엔 좀 더 논리적인 준비를 해왔기를 바라지. 그는 그렇게 말했죠. 저는 그의 눈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제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다르게 기억될 겁니다. 무대가 열리고 조명이 저를 향해 켜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천천히 내딛었고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청중은 조용했어요. 수백 쌍의 눈이 제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을 받아들이며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포디움 위에 놓인 마이크를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떨지 않았어요. 제 뒤에 스크린, 그리고 제 앞에 이 무대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세이리입니다.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고 마치 선언처럼 울렸어요. 5년 전에 저는 단지 말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실무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출입 전략을 분석한 전략가였습니다. 저는 단지 학자가 아닌 실제로 움직이는 국제 질서의 퍼즐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은 그 증명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과거의 조롱도 실패도 이제는 제 발판이 되었고 이 무대는 그 발판 위에 세운 새로운 시작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제 발표에 앞서 장외이론 교수가 무대에 먼저 올랐습니다. 장외이론 교수는 무대 위에서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국가의 힘은 자원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 문장은 과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그의 발표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는 석유 매장량, 천연가스 확보량, 희토류 같은 전략 광물의 보유국 통계를 스크린에 순서대로 띄웠습니다. 지도와 수치가 번갈아 나타났고 그때마다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어떻게 세계 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그리고 미국.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엔 마치 누군가를 향한 확신에 가까운 경고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스크린에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떴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지도 안에는 자원 수치가 거의 비어 있었죠.
그리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국가는 결국 타국의 틀 안에서 제한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짜놓은 게임판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 말에 객석 이곳저곳에서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익숙한 장면이었어요. 5년 전 제가 그 무대에 섰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의 저와는 달랐거든요. 장 교수의 말이 끝날 때까지 저는 조용히 집중하며 제 발표만을 떠올렸어요.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운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세계전략연구소 부소장 세이리 박사입니다. 제가 일어서자 강당의 조명이 다시 무대를 비추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나갔고 무대 위에 서자마자 마이크를 한번 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해. 정신 차려. 그 말은 작게 중얼거렸지만 제 안에서는 꽤 큰 울림이 있었어요. 앞에 선 저는 조용히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장 교수의 발표 내용이 아직 그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저는 그걸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자원이 아닌 연결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전략을 처음 말했던 한 사람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전략은 오래전 한 사람의 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주영. 백사장 위 모래를 손으로 움켜쥐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배 한 척 들어갈 수 있겠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그는 다시 말했죠. 그럼 만들면 되지. 그 조선소는 결국 세계 1위 현대중공업이 됐습니다. 모두가 땅을 말하던 시절 그는 바다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기에 바다로 나가야 한다고 연결이 곧 생존이 될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바다 위에서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결핍은 약점이 아닌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몇몇 청중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표정엔 약간의 의아함도 있었지만 분명 기대도 보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바다를 통해 해결합니다. 우리는 바다 없이는 숨 쉴 수 없는 나라예요. 조금씩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시선을 스크린으로 옮기며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주요 해운 항만들이 연결된 항로를 보기 시작했죠. 한국은 바다를 생존의 루트로 삼았고 그 바다 위에 조선, 반도체, 문화산업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짧고 확실한 문장으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조선 업체들이 수출한 선박의 위치와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가 시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수직으로 파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평으로 뻗었습니다. 그 문장의 일부 청중은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말의 구조도 의미도 모두 새로웠기 때문일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물류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이고 전략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그 말을 끝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청중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장 교수는 객석 한가운데 앉아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논리가 그의 논리를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걸요. 이번 장면에는 한국의 해양 지도가 크게 펼쳐졌고 그 위에 항로를 따라 다양한 화살표들이 뻗어 있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지도를 가리켰어요. 푸른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 그리고 태평양 넘어 미국과 이어지고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선박 항로가 거미줄처럼 펼쳐졌습니다. 보시는 이곳은 부산항입니다. 연간 약 2200만 TEU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이 오가는 세계 2위의 환적항이죠. 이 항만을 통해 우리는 세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천천히 넘어가며 울산, 평택항 등 다른 항만들의 모습도 함께 보여졌어요. 그 위에선 한국의 조선소들이 수출한 선박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조선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선박을 만들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몇몇 청중들이 눈에 띄게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들의 이마에 생긴 작은 주름과
메모를 하는 손놀림이 이전보다 분주해졌다는 걸 저는 알아챘습니다. 한국은 수직으로 파지 못했습니다. 석유도 없고 광물도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평으로 뻗었습니다.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길을 만들어낸 겁니다. 잠시 멈추어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이어서 띄운 화면은 한국의 선박이 실제로 오가고 있는 AIS 자동식별 시스템 실시간 항로 지도였어요. 수천 개의 선박이 흰 점으로 깜빡이며 대양 위를 지나고 있었죠. 여기 보이는 수많은 점들이 보이시나요? 이건 모두 한국의 항만을 거쳐 세계로 향하는 선박들입니다. 청중의 눈이 스크린을 따라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중 한 여성이 조용히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게 다 연결이라니.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어요. 이건 단지 수출입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자 앞으로 살아갈 전략입니다. 그 말은 의도치 않게 감정을 씹게 되었고 강당 안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외교, 안보, 문화까지 모두 이 해상 루트를 통해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에서 출발해 동남아와 중동, 유럽까지 이어지는 주요 해상 경로가 펼쳐졌어요. 그 위에 포인트로 찍힌 도시는 싱가포르, 두바이, 함부르크, 로테르담, 그리고 LA까지 이어졌죠. 우리가 선택한 길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의 루트였고, 이제는 세계 전략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이 조금 더 깊어질 때, 청중들 중 일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듣기 시작했어요. 그 자세는 마치 이제는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로 바뀐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사회자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계속해주세요. 전례 없는 배려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길은 아래로만 있지 않다. 수평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뻗어갈 수 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세상의 모든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바다에서 숨을 쉰다는 것, 그건 단지 한국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발표는 계속되었고 청중들의 집중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조금 전까지 무심한 표정을 짓던 몇몇 사람들도 이젠 의자 끝에 몸을 걸친 채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국가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가장 결정적인 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그 위에서 서서히 중동 지역이 확대되었고 그 중심에 작은 나라 요르단과 그 옆에 넓게 펼쳐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선이 강조됐습니다. 1965년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 조정 협정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요르단이 광활한 사막 6,000평방킬로미터를 포기하는 대신 단 19km의 바다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몇몇 청중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도 위에서 표시된 그 짧은 해안선은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죠. 그 해안선 위에 지금의 아카바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는 요르단 경제의 핵심 무역항이자 해외 투자 유치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화면엔 아카바항의 현재 위성사진이 나타났고 컨테이너가 빽빽이 들어찬 부두, 항구 주변에 늘어선 산업단지와 호텔들, 그리고 그 항만을 오가는 크고 작은 선박들의 모습이 이어졌어요. 바다는 그들에게 단순한 물류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자체를 바꿔놓은 기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남미로 화면이 옮겨졌고 그 위에 크게 적힌 나라 이름은 볼리비아였습니다. 반대로 바다를 잃은 국가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되었을까요? 그 말은 제 목소리에도 조금 더 무게를 실게 했어요. 볼리비아는 19세기 말 칠레와의 전쟁에서 해안선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그들은 매년 3월 23일을 바다의 날로 정해 바다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볼리비아 학생들이
해양 접근권 회복을 외치는 시위 장면이 띄워졌고 대통령이 바다 그림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도 함께 보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물류와 수출입에서 타국 항만을 빌려야 하고 그로 인해 경제 외교에도 늘 제약이 따릅니다. 청중 중 일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메모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팔짱을 풀고 화면을 더 가까이 바라봤어요. 이어서 제가 소개한 세 번째 사례는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에티오피아도 1993년 에리트레아의 독립으로 인해 바다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 나라는 내륙 국가로 남아있으며 그 해안선 부재가 외교 안보 불안정과 직결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스크린에는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요르단의 현재 무역지표와 국제지수 비교표가 정리돼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청중들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바다는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운명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청중석 뒷줄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과 집중이 뒤섞인 아주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국을 보겠습니다. 화면은 다시 동북아시아로 전환됐고 그 위에 한국의 항만과 조선소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어요. 한국은 조선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며 무에서 전략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세계 최고의 해양 기술로 바꿨습니다. 그 기술력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해상 전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청중석 어딘가에서 작게 와 라는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처음부터 제 발표를 지켜보던 젊은 남성이었고 그는 눈을 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숫자도 지표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엮는 서사와 메시지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어요. 한국은 바다를 통해 길을 만들었고 그 길 위에서 세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꺼졌고 무대 위에는 다시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청중의 시선은 여전히 제게 머물러 있었고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려는 찰나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장외이론 교수였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리 박사. 그가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서며 그의 시선을 마주했죠. 그렇게 뛰어난 기술력도 결국 중국의 바다를 지나야 하지 않습니까? 장 교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국제 전략에서 진정으로 독립적일 수 있다고 믿습니까? 순간 강당에 있던 수십 명의 청중들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도발적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권위를 되찾으려는 한 사람의 마지막 저항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그에 대한 대답은 제 발표 안에 이미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백시연 교수. 저의 은사이자 세계경제통합기구의 수석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조용한 발걸음으로 걸어왔고 무대 아래에 서자 고개를 들어 장 교수를 향해 말했어요. 장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극 중심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연결과 연합의 시대입니다.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는 이어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남아, 인도, 중동 등지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을 경유하지 않는 해상 루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전 세계 환적항 중 2위이며 국제 물류의 심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논리와 통계를 넘어선 현실의 목소리였어요. 청중석 한가운데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박수가 번졌습니다. 크지 않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박수였고 그 박수는 점점 커지며 하나의 흐름이 되었어요. 장 교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표정은 무너질 듯 말 듯 애써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대의 중심에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저는 백 교수께 천천히 고개 숙여 인사드렸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제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던 무거운 응어리는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무대에 오른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단순한 한 번의 반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대의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질문에 방어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이야기와 전략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또 다른 사람의 확신을 흔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논쟁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바로 존중과 전환, 그리고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요. 포럼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한 손에 메모지를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 포럼의 최고 발표자 세이리 박사입니다. 순간 조명이 제게 향했고 강당 안에서는 예상보다 큰 환호가 터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을 담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몸을 숙이면서도 눈끝이 시큰해졌습니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순간이었어요.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낯익은 얼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웨이롱 교수의 제자로 알려진 왕진웨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세이 박사님,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한국과 중국의 해양교육 모델에 대한 공동 연구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연결은 논쟁이 끝난 뒤에 시작되죠. 그 대화는 짧았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밀어내기만 하던 자리에서 비로소 서로 손을 내민 순간이었으니까요. 그건 이 포럼이 남긴 진짜 성과였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보스턴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고 그 아래로 바다가 깜깜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 이번 발표 내내 제가 가장 많이 말한 단어였고 또 가장 많이 떠올렸던 단어였어요. 손에 쥔 발표 원고를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으며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그 바다는 우리에게 길을 줬어요. 누군가는 자원을 따라 아래로 파고들고 누군가는 영토를 넓히며 땅을 향해 달렸지만 우리는 수평으로 물 위로 연결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 길은 때론 좁았고 거칠었고 예상치 못한 풍랑도 있었지만 결국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른 누구도 가지 않은 방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이 한국만의 전략이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모범 모델이 되고 있었고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고요히 나아갔고 그 아래 바다는 여전히 말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조용한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이 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그 연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리라는 걸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한 가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바다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우리의 전략이 되었고 생존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땅을 파고들었지만 우리는 수평으로 뻗으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은 때론 조롱받았지만 결국 증명됐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은 권력이며 담론은 세계를 만든다. 그는 진실을 가진 자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진 자가 진실을 만든다고 믿었죠. 결국 바다는 단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자 언젠가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고 현실 위에 단단히 뿌리내린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결국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다를 향해 내디딘 첫걸음, 그런 선택에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되었죠.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 앞에서 마음을 추스려야 했던 순간 있었나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된 적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